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힘과 권력을, 또 어떤 이는 덕과 책임을 떠올릴 텐데요. 리더의 조건과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질문이 있죠. 과연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 동양과 서양사에서의 리더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동양 철학자 전호근 교수님, 서양사학자 류한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아주 먼 과거의 역사에서는 어떤 리더십을 추구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 특히 고대에서 지도자라 함은 사실은 이 공맹을 외우거나 경전을 외워서 문과형 스타일보다는 장군들입니다. 또 군인들이 서양에서는 리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더라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들 수 있겠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의 버금가는 예를 찾으라면 역시 카이사를 들 수 있을 텐데, 두 사람 다 군인이었고요. 특징이 뭐냐면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과 거리를 두고 어떤 신비감을 유지하기보다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집단의 군대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았고요. 전투에 나서면 자기 장군이라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싸워서 전투력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문보다는 무에 치중한 리더가 각광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유한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은 어떤 전쟁 영웅 같은 스타일이 있다면 동아시아는 이제 그런 힘에 의한 지배보다 덕을 통해서 덕이 이제 인의 예지신 뭐 이런 거거든요. 공자가 강조한 덕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지린자. 근데 이제 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어 할 테니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게 해라.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갑질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지 말라. 이런 식의 그 리더십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생각하듯 남을 생각하라.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다른 사람들도 같을 테니까 나쁜 것은 하지 말고 좋은 것을 베풀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네, 뭔가 무력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리더십보다는 좀 마음으로 다루는 리더십. 진심으로 승복하게 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서양과 동양 리더십의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장자는 특히 무위를 강조하면서 리더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자의 철학은 어떤 리더십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장자 같은 경우에는 공자나 맹자가 강조하는 인의 예지 같은 것들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쓰이면서 지배자의 논리로 탈바꿈했다, 변질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그런 가치를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 지배자의 배만 불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장자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는 길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리더십보다 리더십에 저항하고 멤버십을 강화하는 쪽이 장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가 이제 공자와 맹자를 비판하는 중심이 상대와 내가 반드시 같다고 확신하지 마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미난 예화가 이제 혼돈설화, 혼돈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혼돈이라는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 혼돈은 눈, 코, 입, 귀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겠다고 숫과 홀이라는 두 명의 사람이 혼돈에게 구멍을 뚫어줘요. 하루에 한 개씩.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 구멍이 7개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구멍을 뚫어줬더니 혼돈이 죽어버렸다.
그 숙과 홀은 혼돈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혼돈이 죽게 되는 그런 적응이 없는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저 유학자들처럼 공맹처럼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걸 그대로 적용하고 자기가 싫다고 생각한 걸 그대로 적용하면 비극이 일어날 수 있으니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중세 유럽의 리더십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적 권위 또 정치적 영향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통치 방식이 특징이었는데요. 유럽 사회 질서와 발전을 이끈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가? 예, 중세 유럽의 가장 큰 특징이요. 이 성속이라고 하죠. 네. 성의 권력과 속의 권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지도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가 따로 있는데 보통 동유럽과 그 서유럽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요. 예, 동유럽에서는 이 교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사실은 같이 갑니다. 네. 서로 타협하거나 한 몸이 돼서 같이 가고 아니면 그 정치 지도자가 교회의 최고 어른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황과 세속 권력이 서로 충돌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권위가 리더가 두 분야로 나뉘어서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과정 속에서 상호 발전하는 네.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들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 많이 들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이 정확한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예. 여기서 제시한 유형별 리더십 그리고 또 리더십의 본질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마키아벨리가 활동했던 공간이 이탈리아 반도일 텐데요. 이탈리아 반도는 당시에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도시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도시끼리 서로 아주 심한 네. 다툼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가 자기가 속한 도시국가가 어떻게 하면 패권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군주가 어떻게 하면은 국력을 불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군주론일 텐데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그 세속의 지도자 즉 군사 지도자가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그리스도적인 윤리와 선을 긋고 이 정치 그 지도자는 성과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업적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요. 두 가지 동물의 예로 이 지도자의 덕목을 얘기했는데 사자와 여우를 들었습니다. 사자는 힘과 용기를 상징하고요. 여우는 꾀와 어떤 슬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 두 어떤 유형을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맹하면서도 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또 말을 하냐면 그 사랑받는 군주와 네. 두려움을 받는 군주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군주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인 군주를 선택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사자의 힘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지만 힘도 사실 꾀가 없으면은 무지막지한 힘이 되면서 사실 성과를 볼 수 없거든요. 사자와 여우를 결합한 군주 그런 정치 지도자를 이상적인 지도자로 설정한 듯합니다. 저는 이제 그 유 교수님이 마키아벨리 네. 하시니까 바로 한비자가 떠오르는데요. 한비자가 육아에서는 인과 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비자에 따르면 인과 의를 강조하는 군주는 무능한 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배자가 통치술로 제시하는 게 법과 술과 세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강제성을 가지는 거죠. 네. 유학에서는 인의 예지를 강조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수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그 처벌이 가능한 강제성을 가진 법률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군주가 이제 신하들과 세력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술 일종의 권모술 쓰죠. 네. 그게 아마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여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 권모술수로 신하들이 알 수 없게끔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추구하는 건 세 이게 물리적인 힘이거든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신하들을 통치할 수 있어야 명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키아벨리즘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예. 네, 동양의 철학이어도 또 한비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리더십을 바라봤네요. 결국 그 힘과 꾀가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그렇죠.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게 서양의 군주론이 있다면 동양의 리더십 지침서로서는 목민심서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지도자의 자세는 정확히 무엇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나요? 다산정약용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애민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읽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눈시울이 적셔질 정도로 백성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간절하게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목민심서라고 하는 게 이제 목민은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심서는 마음심자의 글서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책 제목을 접했을 때 목민관의 마음가짐을 기록한 책이구나 이렇게 지레짐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선생이 쓴 서문을 읽어봤더니 내가 목민관이 되고 싶으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다산정약용은 유배보내졌고 완전히 패족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내 마음만이라도 담아서 이 책을 쓴다. 그래서 심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쓴 책.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상당히 속으로 아주 먹먹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목민서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민심서인 이유가 또 있네요. 예. 어쨌든 이 다산정약용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권모술수나 물리적인 힘으로 리더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기치인을 강조하죠. 수기는 나를 수양한다 이런 뜻이고 치인이 이제 비로소 남을 다스리는 진짜 리더 역할이거든요. 반드시 수기가 먼저고 수기가 된 이후라야 비로소 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EU 역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입니다. 영국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핀란드의 34살 여성 총리 산나 마린이 새 내각을 꾸렸습니다. 특히 서양사에서는 20세기 이후부터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고 또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여러 명의 그 여성 그 지도자가 있지만 저는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를 손꼽고 싶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일단 우리가 보통 그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대개는 그 문과 출신일 텐데 메르켈 총리는 이과에서 자연과학과 테크놀로지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아주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리고 따뜻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müssen uns vor allen Dingen an die Menschen wenden, ihre Probleme aufnehmen, ihre Sorgen ernst nehmen und ihnen Lösungen anbieten.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의 별명이 바로 독일어로 무티였는데요. 독일어로 무터란 말이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티하면 우리말로 하면 구종 기자면 엄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따뜻한 리더십을 표방했고 성과를 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 아니면 전 세계라고 하는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하고 상당히 그 마초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러시아의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거든요. 네. 푸틴 대통령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독일의 경제를 호황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메르켈 총리인데요. 메르켈 총리의 그런 어떤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이 바로 푸틴 같은 강력한 남성적인 지도자마저도 녹여서 독일의 국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으로 바로 저런 메르켈 총리를 들고 싶습니다. 그 지나가는 나그네의 자켓을 벗기는 건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네. 따뜻한 햇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메르켈 총리의 따뜻한 리더십이 또 푸틴 대통령까지 이렇게 융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